군복이 젖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억지로 웃고 있었고요. 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식장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술잔을 든 장교들 사이에서 내 딸은 젖은 채로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연 대위, 분위기 죽이네 얼굴에 물 좀 뿌려줘야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군의 체면이 아니라 군복 속에 숨은 딸의 눈물이었다는 걸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장군이 직접 부대를 뒤엎은 이유, 그리고 그날 이후 군대는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육군참모대학 숙소.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 강유진은 조용한 식탁에 앉아 딸 이하연이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요즘 중대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문자를 읽는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한민국군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 30년 군 생활에서 얻은 2개의 별은 그녀의 어깨를 때론 무겁게, 때론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전역을 3달 남긴 지금 군 생활의 끝자락에서 감사단장 역할로 한 지방 사단에 파견되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장군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오랜 시간 함께한 당직 사병 김상우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오늘 파견 첫날이라 일찍 가봐야 해. 네, 장군님. 짐은 제가 실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유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987년 여군으로 입대했을 때만 해도 이런 자리까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시절 여자 장교는 꽃병이나 장식품 취급받던 때였으니까요. 여군이 별 2까지 달았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파견 부대엔 하연이 복무 중이었어요. 6개월 전 임관한 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곧 저녁이야. 좀 더 딸과 가까이서 지내볼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단에 도착하자 행정병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강유진 소장님, 제23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단장 이주환 소장이 앞으로 나와 경례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때 한중령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중령 신태중. 과거 유진이 대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장교였습니다. 따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예쁘시더군요. 그의 말에 유진은 묘한 불쾌감을 느꼈어요. 따님이라는 단어에 담긴 어떤 뉘앙스, 그리고 예쁘시더군요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신중령님도 이곳에 계셨군요. 유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신태중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는 안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오히려 더 엄격하게요. 그 말에 유진은 미소로 응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다시 하연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문장이 유진의 마음에 걸렸어요. 왜 잘 지내고 있다고 굳이 강조했을까?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득 오늘 하루 동안 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딸이 있는 부대에 와서도 만나지 못한다니. 내일은 꼭 보자, 하연아.
유진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사단 부임 3일째, 강유진은 여전히 딸 하연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주치더라도 부대 안에서는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하연아, 저녁에 시간 되면 엄마 숙소로 와. 같이 밥 먹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부대 회식이 있어요. 다음에요, 엄마. 유진은 딸의 표정이 왠지 굳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눈, 긴장된 인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시간도 장소도 아니었어요. 저녁, 사단장 이주환의 초대로 장교 회식에 참석한 유진. 그곳에는 신태중 중령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군님, 요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공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자료 검토 중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우리 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주환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신태중이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따님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건 아니시죠? 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감사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중령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유진은 신태중의 눈빛에서 뭔가 불온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그는 유진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회식이 끝나갈 무렵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식당 근처 강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자 한 병사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누구십니까? 강유진 소장이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그때 안에서 여성의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야유가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 대위, 그 얼굴에 물 좀 적셔야겠어. 너무 근엄해서 분위기 죽잖아.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연? 병사를 제치고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하연은 흠뻑 젖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억지로 그린 듯한 미소, 주변 장교들은 웃고 있었고 한 손엔 종이컵을 든 신태중이 서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태중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 장군님. 그냥 장난 좀. 하연 대위도 웃고 있었잖습니까?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 말이 더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체념, 그리고 공포. 모두 해산하십시오. 지금 당장. 유진의 명령에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신태중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유진과 눈을 마주치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어요. 방에 둘만 남자 유진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유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딸이 보낸 문자들이 떠올랐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감시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보안팀장에게 부탁해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확보했어요. 영상 속에는 하연이 물과 잔반을 얼굴에 맞으며
억지로 웃고 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연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군 장교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자신이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유진은 창가에 서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여군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딸이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유진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감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밝혀낼 겁니다. 아침 일찍 강유진은 감사실에 앉아 지난밤 확인한 CCTV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여군들이 겪는 괴롭힘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물을 뒤집어 쓰고 억지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얼굴에 묻히는 장면까지. 이건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야.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신태중이 들어왔어요. 장군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분위기를 띄우려던 것뿐이었는데. 유진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그게 사과로 들리실까요? 신태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군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원래 어떻다는 겁니까? 여군들을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 그게 군대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신태중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 이주환이 감사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소장님,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만. 이주환은 말을 이었어요. 이런 작은 일들로 부대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적인 문제는 따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내 딸 문제로 부대를 뒤흔들지 말라는. 사단장님,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군 기강 문제입니다. 이주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장님, 전역 3개월 남으셨죠? 평안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어요.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단장이 떠난 후 유진은 딸을 불렀습니다. 하연은 굳은 표정으로 감사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전출 낼게. 그냥 여기선 그게 나아. 유진은 놀랐습니다. 하연아, 그날 밤 일 진짜로 괜찮은 거니? 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군대는 그런 거야. 그냥 안 어울리면 맞춰야지. 딴 애들도 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맞춰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여기서 튀면 우리만 힘들어져. 유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잖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더 힘들어. 다들 나보고 엄마 뒤에 숨었다고 수군거려. 장군 딸이라고. 그 말에 유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있어서 딸이 더 힘들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하연이 떠난 후 유진은 다른 여군들의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섞인 얼굴, 물을 맞은 채 웃고 있는 표정들. 심지어 한중이는 울다시피 하며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그 중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소연 중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대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말하면 누가 이야기했는지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유진은 이해했습니다. 여군들은 침묵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의 책상에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감사권 남용 및 부적절한 직권 행사 관련 진정서, 신태중의 이름으로 제출된 문서였습니다. 장군님이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유진은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은 역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역고발한 것이죠. 그날 밤 유진은 감사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문서의 날짜가 뒤바뀌어 있고 서명이 조작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미 감사 자료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구나. 유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감사를 무력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뭘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걸까? 유진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연아, 오늘 밤 엄마 숙소로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내가 장군이라도 너 하나 못 지키는구나. 그 말을 중얼거리며 유진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챕터 4. 고립. 이튿날 아침 강유진은 딸 하연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연의 숙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연 대위는 어제 저녁 외박 나갔습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았어요. 당직 사병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은 평소 외박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외박이라니. 누구와 같이 나갔는지 아나요? 혼자 나가셨습니다, 장군님. 유진은 급히 하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억지로라도 웃었으니까 다 내 잘못 같아. 근데 나 정말은 웃고 싶지 않았어. 엄마 미안해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유서였어요. 하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가? 유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 부대 비상소집, 이하연 대위를 즉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장 이주환이 막아섰어요.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한 명의 장교가 외박을 나간 것뿐입니다. 비상소집은 과하지 않습니까? 사단장님, 제 딸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이주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은 분노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개인 전화로 지역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오랜 군 생활에서 쌓은 인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경감님, 제 딸이 실종됐어요. 유서를 남기고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의 도움으로 하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부대에서 멀지 않은 시내 공원이었어요. 유진은 곧바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한적했어요.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공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연아, 하연아, 어디 있니? 1시간 가까이 찾아 헤맨 끝에 유진은 공원 구석의 벤치에서 하연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멍하니 앉아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연아,
유진은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하연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제야 봤을까? 유진은 딸을 안고 울부짖었어요.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멀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연아, 집에 가자.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하연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온 유진은 즉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장은 하연을 진찰한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진단했어요. 당분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연을 병실에 재우고 난 후 유진은 본부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조치를 취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본부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감사 확대 요청은 내부에서 기각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감사 권한이 축소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장 이주환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공적 임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누구의 판단입니까? 국방부 감사실의 결정입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동료 장성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자중하라. 그날 밤 유진은 병실에서 잠든 하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하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있잖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공식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그녀에겐 아직 2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밤중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어요. 여보세요? 장군님, 저는 박소연 중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하연 대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진은 바로 앉았어요. 소연 중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내일 밤 10시 부대 후문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증거가 있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유진은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든 여군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은 일찍 일어나 하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의무대장은 진정제 효과로 하루 정도 더 잘 것이라고 했습니다. 푹 쉬어, 하연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유진은 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감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조작의 흔적들을 더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감사실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도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어제 저녁에 사단장님 명령으로 모든 자료가 이전됐습니다. 이제 감사는 본부 주도로 진행된다고. 유진은 분노했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알겠네. 고맙다. 사단장실로 향하던 유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주환을 한 번 더 만나봐야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단장님? 이주환은 차분히 유진을 맞이했어요. 소장님, 어제 따님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위선적인 태도가 유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사단장님, 제 감사 자료들이 모두 이전됐더군요. 네, 소장님의 객관성 문제로 감사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은 똑바로 이주환을 바라봤어요. 사단장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군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요. 이주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장님, 군대에는 군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군들도 그 틀 안에서 적응해야 하지요. 그 틀이라는 게 괴롭힘과 성희롱이라면요? 이주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 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녁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게 평안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타깝지만 개인의 문제입니다. 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주환의 벽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컴퓨터실에서 몰래 과거 감사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특히 여군 관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사단에서 2명의 여군이 자살했어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99년에 자살한 김미정 중위 사건은 의문점이 많았어요. 유서가 발견되었지만 필적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도 불분명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유진은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군 정예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문서였어요. 겉보기에는 여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문서에는 여군들을 길들이기 위한 비공식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었어요. 단체 응집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여군들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약속대로 부대 후문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소연 중위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것을 보세요. 소연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신태중 중령이 관리하는 여군 전용 회식 순번표와 회식 동행자 배정표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적 오더 문서도 있어요. 유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군들은 돌아가며 특별 회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받아요. 거부하면 인사불이익이 따르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해도 묻혀요. 1999년 김미정 중위가 그랬어요. 그녀는 용기 내서 신고했지만 유진은 소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해했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사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유진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누가 모았나요? 김미정 중위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받았죠.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제 이름은 절대 걱정 마세요. 보호해 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장군님, 당신이 군복을 벗기 전에 진실 하나는 알고 가시죠. 첨부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여군 전용 회식 순번표, 회식 동행자 배정표, 부서별 사적 오더 문서, 그리고 자살로 위장된 여군 사건의 조사 기록 누락 문서까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걸 은폐한 인물이 사단장 이주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수년간 관리해 왔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어왔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을 올리고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내부 감찰로 충분하다며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의 인사기록부에 다음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감정적 감사자. 유진은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전역하거나 끝까지 싸우는 것. 그녀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기자회견장. 강유진은 단상 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로 그녀는 30년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방식의 마침표는 아니었습니다. 3일 전 유진은 전역을 결심했어요.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녀의 모든 주장을 개인적 감정에 의한 과잉 대응으로 규정했고 심지어 정신 감정까지 요구했어요.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유진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녀와 함께 임관했던 동기,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인 정태영 의원이었어요. 유진아, 이건 큰일이다. 확실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그리고 다른 여군들이 당한 일이야. 확실해. 정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 직후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어요. 유진은 모든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유진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저는 장군이 아닌 엄마로 말하겠습니다. 유진은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하영과 여군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남은 회식 영상, 그리고 그들이 당한 모욕적인 행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여군 전용 회식 순번표, 회식 동행자 배정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서별 사적 오더 문서까지. 이것은 단순한 군기잡기나 회식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이러한 행위에 저항한 여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 위해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살로 위장된 사건들이었죠.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이런 폭로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명예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실 위에서만 명예는 존재합니다. 우리 군의 진정한 명예는 이런 부끄러운 행위들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 회복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폭로로 인해 군 내부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사기록부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감정적 감사자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죠. 사단장 이주환 소장과 신태중 중령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군, 검찰과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장군님,
왜 이제서야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까? 여군으로서 30년을 복무하셨는데 이전에는 몰랐던 건가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질문은 그녀 자신도 수없이 던져본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어요. 참아야 한다. 적응해야 한다. 그게 군대다라는 말들을 저 스스로에게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침묵이 결국 제 딸까지 그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장군이 되고 별을 달고 유리천장을 깼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오지 않았어요. 단지 저 하나만 올라갔을 뿐 시스템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진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언론사들의 추가 인터뷰 요청, 동료 장교들의 항의, 그리고 딸 하연으로부터의 문자. 엄마, TV에서 봤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유진은 그 문자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군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딸들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을까? 그날 밤 국방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강유진 소장의 폭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유진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입었던 군복을 이제 그녀는 벗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구나.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군복은 벗을지언정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강유진의 폭로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군 검찰은 신태중을 직위에 제하고 사단장 이주환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렸어요. 유진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들은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진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아침 식탁에서 하연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하연은 이제 유진과 함께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 너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어제 박소연 중위한테 연락 왔어요.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 어떻게?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대요. 그리고 다른 여군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유진은 따뜻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날 오후 유진은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의장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강유진 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유진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저 역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건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참아야 한다, 적응해야 한다는 말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유진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군을 떠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여군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여성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는 김미정 중위의 어머니입니다. 유진은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미정은 1999년에 자살로 처리된 여군이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자살한 건 아니죠? 노인의 눈에는 25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신태중과 이주환에 대한 첫 번째 심리였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하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신태중 중령과 이주환 소장의 직권 남용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군 판사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유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강유진 소장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장군이었지만 그날 제 딸은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젖은 채로 웃고 있었던 그 아이는 제가 지키지 못한 제 전부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유진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딸을 대신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김미정 중위를 대신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신태중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이주환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 후 유진은 하연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여군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역, 예비역, 그리고 미래의 여군들까지. 한 여군이 유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여군들이 서명한 진술서였어요. 맨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연 대위가 억지로라도 웃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유진 소장님이 목소리를 내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강유진의 폭로 이후 6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여군 인권보호강화법이 제정되었고 모든 부대의 성희롱 괴롭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신태중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주환은 직위해제 후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어요. 김미정 중위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전역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하연과 함께 지내며 때로는 예비역 모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장군님, 전화 받으세요. 하연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유진은 부엌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유진 전 소장님이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유진은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뵙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유진은 국방부 장관실을 찾았습니다. 장관은 유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소장님, 우선 그동안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의 폭로 덕분에 우리 군은 중요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여군 인권센터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은 놀랐어요. 저에게요? 네, 소장님만큼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없습니다. 여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군을 떠났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싸움을 이어갈 기회였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장관님. 한 달 후 여군 인권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단상에 올라 연설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모든 여군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든 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청중 속에는 하연도 있었어요. 그녀는 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배 여군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끼리라도 지켜줘야죠. 센터 업무는 바빴지만 유진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여군들의 상담을 듣고 정책 개선안을 만들고 때로는 직접 부대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하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 선물이에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전역한 지 이미 9달이나 지났는데? 하연은 웃었어요. 늦었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유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군복 한 벌과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이젠 엄마도 웃어도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그 옷을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군복,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던 그 옷. 고마워, 하연아. 그날 밤 유진은 베란다에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2개의 별은 이제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의 회의, 정책 검토, 그리고 오후에는 군사학교 강연까지.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여생도가 다가왔어요. 강 이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군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요? 유진은 그 여생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생도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도 언젠가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최초의 여군 장군이나 유일한 여군 장성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계급도 권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일으킨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연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유진은 물었어요. 하연아,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 여군들도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벗어놓은 군복은 다시 입지 않겠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에요. 그래. 진짜로 웃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유진은 조용히 웃으며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는 마치 오랜 상처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여군들은 억지로가 아닌 진짜로 웃을 수 있는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